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어머니 정지윤입니다. 방금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 최고 대기업 면접장에서 26년 전 죽은 아내의 이름이 나오자 회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묘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면접장에서 죽은 아내의 이름을 말하며 어머니라 부르는 이 청년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1998년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절대 권력을 쥐고 있던 태경건설 가문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핏줄이 태어났습니다. 며느리 정지윤이 혹독한 진통 끝에 아들 쌍둥이를 출산한 것입니다. 병원 특실은 축하 꽃바구니로 가득 찼고 사람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최성훈은 갓 태어난 두 아기를 번갈아 안아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이 10개월 동안 고생한 덕분에 우리 태경건설을 이끌어갈 든든한 기둥이 2명이나 생겼어. 내가 우리 아들들 이름도 지어뒀어. 민혁과 민석. 어찌 남편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출산의 고통도 잊은 채 환희의 순간은 너무나도 짧았습니다. 남편은 중동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붕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출산 다음 날 곧바로 급한 해외 출장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일주일 뒤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남편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병실의 공기는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쌍둥이를 내려다보던 시어머니 강옥자 여사의 눈빛에는 축하의 기쁨 대신 알 수 없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었죠. 그날 밤 지우는 몸조리를 위해 태경건설 본가 대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출산 직후의 몸이었지만 두 아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들으며 겨우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지우는 타는 듯한 갈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따뜻한 물을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선 지우는 안방 쪽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강옥자 여사가 늦은 밤 남몰래 불러들인 유명한 무당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르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로부터 쌍둥이는 하늘에서 내려준 한 사람의 목숨과 복을 둘이서 반반씩 쪼개가는 아주 불길한 팔자입니다. 두 놈을 한 집에 살게 두면 기운이 부딪혀서 하루하루 피를 말릴 것입니다. 결국 장손의 기운마저 꺾여 단명하게 될 것이고 태경건설의 거대한 재물도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무당의 섬뜩한 목소리에 이어 시어머니 강옥자의 차가운 음성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내 며느리가 품고 온 아이들이 우리 가문의 싹을 자를 흉안이라니 기가 막히고 막혔구나.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내 아들놈은 저 피덩이들을 목숨처럼 아끼는데 둘 다 키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기운이 약하게 태어난 둘째 놈을 흔적도 없이 내다 버리거나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한 놈이 사라져야 남은 장손이 모든 복을 독차지하고 가문을 번창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안 계신 지금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잔혹한 말에 시어머니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네. 태경건설의 천년 대업을 하나 때문에 망칠 수는 없는 일이지. 당장 오늘 밤 둘째를 빼돌려야겠구만. 며느리에게는 아이가 약하게 태어났다고 적당히 둘러대면 그만이야. 의사도 미리 만나둬야겠군.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지우는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듯한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갓 태어나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내 새끼를 죽이겠다니요. 지우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강하게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지만 소리를 내면 당장이라도 아이들을 빼앗길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엄마라는 이름은 지훈을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없었고 태경가의 막강한 권력 앞에서는
경찰조차 시어머니의 편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외로 떠난 남편에게는 비행기 안에 있으니 연락할 방도조차 없었죠. 지금 이 집안에서 두 아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지훈 자신뿐이었습니다. 지훈은 발소리를 죽인 채 허겁지겁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져 현금이 든 작은 지갑 하나를 겉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갓난아기를 감쌀 길고 튼튼한 포대기 2개를 꺼낸 지훈은 첫째 민혁을 자신의 등 뒤에 단단히 묶고 둘째 민석을 자신의 가슴팍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출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뼈마디가 벌어져 온전치 않은 몸이었지만 초인적인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저택의 뒷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하필이면 밖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우산도 쓰지 못한 채 지훈은 두 아들을 겉옷으로 감싸 무작정 산길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것엔 빗줄기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고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산길에 발이 푹 빠졌습니다. 몇 번이나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지훈은 그때마다 몸을 둥글게 말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하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은 아이들이 칭얼거리기 시작하자 지훈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민혁아, 민석아, 울면 안 돼,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희들 살려낼 거야. 하지만 지훈의 필사적인 도주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택 뒷산의 능선을 넘기도 전에 등 뒤에서 사납게 짖는 소리와 함께 여러 개의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번쩍였습니다. 시어머니 강옥자의 명령을 받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지훈의 뒤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기 있다. 멀리 못 갔을 거다. 빨리 잡아라. 섬뜩한 고함 소리가 폭우를 뚫고 지훈의 귀전을 때렸습니다. 지훈은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달렸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구르듯 산을 빠져나온 지훈의 눈앞에는 거대한 강줄기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 강물은 무서운 기세로 불어나 붉은 흙탕물을 일으키며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한 발짝만 물러서도 강물에 휩쓸려 들어갈 아슬아슬한 강가에서 지훈은 결국 덩치 큰 사내들에게 겹겹이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모님,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어서 둘째 도련님을 저희에게 넘기시죠. 검은 우비를 입은 사내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 새끼한테 손가락 하나라도 대지 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내 혀를 깨물고 다 같이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하지만 건장한 사내들의 힘을 출산 직후의 지훈이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사내들이 무자비하게 달려들어 지훈의 팔을 강제로 꺾고 몸을 짓눌렀습니다. 지훈은 발버둥치며 사내들의 손등을 물어뜯고 할퀴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거친 몸싸움 속에서 결국 지훈의 등 뒤를 감싸고 있던 포대기 끈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첫째 도련님 다친다. 꽉 잡아. 사내 하나가 지훈의 등에서 떨어져 나간 첫째 민혁을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빈 등 뒤에 서늘함을 느낀 지훈은 미친 듯이 손을 뻗었지만 사내들은 첫째를 안고 매정하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아들 줘. 내 새끼 돌려줘. 비통한 지훈의 절규가 강바람에 묻혔습니다. 사내들의 눈길은 이제 지훈의 품에 안겨있는 둘째 민석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도련님은 무사히 거뒀다. 이제 둘째 놈을 뺏어라. 사내들이 다시 한번 좁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등 뒤에서는 붉은 강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마저 빼앗기면 이 아이는 차가운 산속 어딘가에 버려져 비참하게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빼앗겨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마찬가지라면 차라리 내 품에 안고 가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도리라고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지훈은 첫째 민혁을 데려간 사내들을 향해 피를 토하듯 처절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머님한테 똑똑히 전해.
내 큰아들 몸에 털끝 하나라도 상처가 나면 내가 지옥 밑바닥에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돌아와 그 늙은이 목줄을 물어뜯어 버릴 거라고. 그 저주 섞인 호통에 덩치 큰 사내들조차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우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둘째 민석을 자신의 겉옷으로 빈틈없이 꽁꽁 싸매며 심장 깊숙이 안았습니다. 우리 막내,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랑 같이 가자. 지우는 눈을 질끈 감고 망설임 없이 뒤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사내들이 당황하여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거센 물보라와 함께 지훈과 둘째 민석의 모습이 순식간에 칠흑 같은 흙탕물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미친 듯이 굽이치는 강물은 두 모자를 삼킨 채 무심하게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갓난아기 민혁의 날카로운 울음소리만이 남겨진 강가를 맴돌았습니다. 태경건설 가문을 끔찍한 비극으로 몰아넣은 잔혹하고 피비린내 나는 폭우의 밤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강물은 두 모자를 사정없이 집어삼켰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코와 입으로 밀려 들어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죠. 폐부 깊숙이 물이 들어차며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가슴에 품은 둘째 아들 민석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 두 팔에 초인적인 힘을 쥐어짰습니다. 굽이치는 물결 속에서 몇 번이나 정신을 잃고 뾰족한 바위에 몸을 부딪혔지만 이 불쌍한 내 새끼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어미의 지독한 본능이 끊임없이 지훈의 희미해지는 정신을 일깨웠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차가운 물속에서 떠내려갔을까요? 미친 듯이 날뛰던 거친 물살이 조금 잦아들 무렵 지훈의 발끝에 질척이는 진흙 바닥이 닿았습니다. 지훈은 찢어지고 피가 나는 손톱으로 강둑에 줄지어 선갈대 뿌리를 움켜쥐며 기적처럼 물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온몸은 멍투성이의 진흙 범벅이었고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지독한 추위가 몰려왔죠. 숨을 헐떡이던 지훈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품속에 꽁꽁 싸매 두었던 겉옷을 재빨리 풀어 헤쳤습니다. 아가, 민석아. 우리 막내, 눈 좀 떠봐. 제발 숨 좀 쉬어봐. 숨이 멎을 듯한 두려움 속에서 아이의 작은 가슴에 귀를 바짝 댔을 때 콩닥콩닥 뛰는 따뜻하고 힘찬 심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아이가 입에 머금었던 강물을 왈칵 뱉어내며 앙앙하고 가늘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지옥 같은 폭우와 무서운 강물 속에서 작은 아들이 기적처럼 살아남은 것입니다. 지우는 진흙바닥에 엎드려 아이의 작은 얼굴에 자신의 상처난 뺨을 비비며 괴성을 지르며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첫째 민혁을 시어머니의 수아들에게 강제로 빼앗긴 비통함과 둘째만이라도 무사히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처절하고 진심 어린 눈물이었죠. 강물에서 기적처럼 살아난 뒤 지우는 단 한 번 용기를 냈습니다. 몸을 간신히 추스른 며칠 뒤 공중전화 박스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남편의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지훈이 본가 대저택의 번호를 돌리자 전화를 받은 것은 시어머니 강옥자의 비서였습니다. 사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십시오. 흔적이 잡히는 순간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협박의 지훈은 무너지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제발 남편한테만이라도 제가 살아있다고 한마디만 전해주세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돌아온 것은 차갑게 끊어지는 뚜뚜뚜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지우는 수화기를 놓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뒤로 지우는 세상과의 마지막 끈을 스스로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태경건설 시댁의 무서운 손길이 절대 닿지 않는 아주 먼 지방으로 꽁꽁 숨어들어야 했으니까요. 지우는 아무도 모르는 낯선 바닷가 마을의 허름한 달동네에 비좁은 단칸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이름도 재벌가 며느리라는 화려했던 과거도 모두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아이에게는 시댁의 성씨인 최씨 대신 자신의 성을 붙여 정민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호적조차 제대로 올리기 힘든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지우는 오직 아들을 굶기지 않고 반듯하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닥치는 대로 험한 일터에 나갔습니다. 몇 년 뒤 우연히 편의점에 걸린 신문 헤드라인에서 태경건설 최성훈 사장, 고인이 된 아내 정지윤 씨 추모재단 설립이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고인이라는 그 한마디가 지윤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죠. 남편마저 자신의 죽음을 완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지윤은 돌아갈 길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하는 시장통 생선가게 뒷골목, 지윤은 그곳에 있는 낡고 비좁은 국밥집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펄펄 끓는 가마 앞을 지키며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기름진 설거지를 해냈습니다. 식당 일이 끝나는 늦은 밤에는 남의 집 파출부로 들어가 쪼그려 앉아 차가운 복도 계단을 박박 닦았죠. 한때 대한민국 최고 건설명가의 안주인으로서 곱기만 했던 손은 어느새 독한 주방 세제와 락스에 짓물러 지문조차 말끔히 없어질 정도로 투박해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허리는 점점 굽어갔고 무릎과 어깨에는 늘 낡은 파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억울한 신세를 한탄하거나 펑펑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고된 몸을 이끌고 곰팡이가 핀 낡은 단칸방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방긋 웃으며 작은 팔로 자신을 꽉 안아 반겨주는 보물 같은 아들 민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뼈를 깎는 희생과 헌신 덕분일까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춥고 배고픈 환경 속에서도 민석은 티끌 하나 없이 맑고 다정하게 자라났습니다. 7살 무렵 초등학교에 들어간 민석은 또래 아이들처럼 비싼 장난감을 사달라거나 고기 반찬을 해달라고 떼를 쓰는 법이 없었죠. 오히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어머니의 퉁퉁 부은 다리를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꾹꾹 주물러주며 위로하는 어른 같은 속이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세상에서 제일 크고 튼튼한 집 지어줄게. 비도 안 새고 찬바람도 안 들어오는 예쁜 궁전 같은 집 지어서 우리 엄마 평생 일 안 하고 호강시켜줄게. 아들의 그 따뜻하고 기특한 말 한마디면 지우는 하루의 지독한 고단함과 뼈마디의 통증이 볶는 녹듯 씻은 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 민석이 훌쩍 자라 능글능글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서 지우는 가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놀라운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뼈대가 굵어지는 둘째 민석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남편 최성훈의 모습이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듯하고 짙은 눈썹과 시원하게 뻗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진중하게 바라보는 깊고 단단한 눈빛은 남편을 완전히 빼닮은 모습이었죠. 가끔 민석이 무언가에 깊이 집중하며 무의식적으로 턱을 괴는 사소한 습관조차 아버지를 똑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비 오는 밤 강제로 빼앗긴 큰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큰아들 민혁은 지금쯤 어떻게 자랐을까? 내 얼굴은 기억이나 할까? 지우는 남몰래 좁은 부엌으로 돌아앉아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거친 앞치마로 닦아내야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비단 얼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석의 피 속에는 태경건설 총수의 천재적인 감각과 재능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핏줄의 힘은 속일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민석이 17살 고등학생이 되던 해였습니다. 동네 어귀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이 올라가는 것을 학교 가는 길에 유심히 지켜보던 민석이 현장 소장에게 다가가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당돌하게 말을 건넨 적이 있었죠. 아저씨, 여기 철근 들어가는 각도가 도면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대로 하중을 받으면 1년도 안 가서 3층 창틀 쪽에 금이 갈 텐데요. 처음에는 교복 입은 어린 학생이 건방지게 참견한다며 펄쩍 뛰던 10년차 현장 소장도 민석이 정확하게 짚어낸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베테랑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미세한 오차를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비싼 사교육은커녕 남들 다 다니는 흔한 동네 학원 한 번 가본 적 없는 민석이었습니다. 그저 고물상과 낡은 헌책방에서 주워온 먼지 묻은 건축과 경영 관련 낡은 책들을 밤새워 읽으며 스펀지처럼 쑥쑥 지식을 흡수했을 뿐이죠.
한번 본 건물의 복잡한 구조와 도면은 마치 머릿속에 사진을 찍듯 완벽하게 외워버리는 무서운 천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타고난 천재성과 잠을 줄여가며 파고드는 지독한 노력으로 민석은 당당히 대한민국 최고 명문대학교의 건축공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지훈에게 민석은 넉넉한 웃음을 지으며 첫 전액 장학금 증서를 내밀었죠. 엄마, 나 4년 내내 돈 한 푼 안 내고 학교 다닐 자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뜨거운 식당 설거지는 제발 그만두고 내 뒷바라지 핑계로 좀 쉬어. 그 든든한 약속대로 민석은 대학 재학 내내 단 한 번도 수석 자리와 전액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학생 건축 설계 공모전과 비즈니스 전략 대회에서 대상을 휩쓸며 깐깐하기로 소문난 교수들의 찬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주변 동기들 사이에서는 이름 모를 대기업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냐며 수군거리는 소문이 돌 정도였죠. 하지만 민석은 낡은 식당 앞치마에서 늘 비린내가 나는 평범한 어머니를 세상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훌륭하고 반듯한 청년이었습니다. 어느덧 2024년 26살의 건장하고 듬직한 청년이 된 민석은 대학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눈부신 성적과 압도적인 실력을 알아본 수많은 굴지의 대기업들에서 파격적인 연봉과 조건으로 특별 채용 제의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마음속 목표는 오직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 부동의 1위 자리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는 굴지의 기업, 태경건설. 민석이 다른 모든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굳이 태경건설을 고집한 이유는 단순한 명예나 헛된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고단하게 잠든 어머니의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굳게 약속했던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따뜻한 궁전 같은 집. 그 집을 가장 완벽하게 지어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과 웅장한 시스템을 가진 곳이 바로 태경건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태경건설의 지난 20년간의 과거 사업들을 치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사가 나아가야 할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꾹꾹 눌러 담은 완벽한 사업 기획서를 준비했죠. 지우는 구부정한 등으로 밤늦게까지 낡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듬직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저 우리 아들이 훌륭한 회사에 취직하려고 참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생각하며 대견함에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태경건설의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 시즌에 막이 올랐습니다. 민석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험난한 서류 전형과 깐깐한 실무진 면접을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타고난 예리한 통찰력과 수십 명의 날카로운 면접관 앞에서도 미동 없이 기죽지 않는 당당한 태도는 채용 담당자들을 깊은 충격과 감명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민석 앞에 남은 관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태경건설의 절대 권력자이자 그룹의 총수인 최성훈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최후의 임원진 최종 면접뿐이었습니다. 26년 전 끔찍하고 모진 폭우 속에서 잔인하게 갈라져야만 했던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긴장감 넘치는 삭막한 면접장에서 운명적으로 마주치게 될 그 엄청난 순간이 분초를 다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경건설 본사 꼭대기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민석을 포함한 3명의 최종 면접자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제왕이라 불리는 최성훈 회장이 거대한 책상 중앙에 앉아 매서운 눈빛으로 지원자들을 응시하고 있었죠. 좌우로는 부사장과 전무 등 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배석해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성훈 회장은 평생을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경영자로 살아왔습니다. 26년 전 비 오는 밤 아내와 막내 아들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보고를 듣고 반미치광이가 되었지만 남겨진 피덩이 큰아들 민혁을 지키기 위해 도끼를 품고 일어섰죠. 그 지독한 상처는 그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차갑고 냉혹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정민석 군이라고 했나? 서류 전형과 실무 면접 성적이 압도적인 1등이군. 우리 태경건설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 자네의 생각을 말해보게. 교과서에 나오는 뻔한 소리 말고 자네만의 독창적인 시각으로 말이야.
최성훈 회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민석을 향해 꽂혔습니다. 다른 임원들은 회장의 날선 기세에 압도되어 마른 침만 꿀꺽 삼켰지만 민석은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빛을 반짝이며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회장님, 태경건설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술력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공간에 살아갈 사람에 대한 온기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동화하고 효율성만 극대화하다 보니 정작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의 배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정한 스마트시티란 차가운 기술 위에 따뜻한 인간의 체온을 입히는 작업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완벽한 건축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최성훈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뻔한 모범 답안이 아니라 회사의 핵심 사업이 안고 있는 뼈아픈 맹점을 정확하게 꿰뚫어본 통찰력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기술보다 사람의 체온이 중요하다는 그 철학은 죽은 아내 지훈이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성훈은 책상 위에 놓인 이력서에서 고개를 들어 민석의 얼굴을 정면으로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묘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상하다. 이 젊은 청년의 눈빛,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어. 사람을 끌어당기는 깊고 단단한 눈매. 그리고 무언가에 집중할 때 턱을 괴듯 말듯 살짝 치켜드는 저 고집스러운 인상까지. 마치 젊은 시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성훈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경건설의 최종 면접에 늘 등장하는 전통적인 공통 질문이었습니다. 좋아. 그럼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하나 하지? 여기 있는 지원자들 모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보게. 옆에 있던 다른 지원자들은 미리 준비해온 듯 유창하게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 유명한 경제학자 등 화려하고 거창한 이름들이 줄을 이었죠.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수를 매겼지만 최성훈 회장의 표정은 심드렁했습니다. 마침내 민석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민석은 화려한 수식어를 덧붙였던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아주 담담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라는 평범한 단어에 몇몇 임원들은 실망한 듯 펜을 내려놓았지만 민석은 흔들림 없이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26년 전 끔찍한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가을밤, 어머니는 갓 태어나 눈도 제대로 못 뜨는 저를 살리기 위해 시퍼렇게 굽이치는 흙탕물 강물 속으로 목숨을 걸고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엔 물살 속에서도 끝내 저를 지켜내셨고 평생 맨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거친 바닥을 닦으시면서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신 적 없는 분이지만 어머니의 손을 보면 그 세월이 전부 읽힙니다. 제게 어머니 정지윤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인하고 위대한 건축가이십니다. 정지윤. 그 세 글자가 민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푹하게 등받이에 기대어 있던 최성훈 회장의 몸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수천만 원짜리 금장 만년필이 힘없이 미끄러져 묵직한 대리석 책상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타여름을 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나? 성훈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회의실 안에 모든 임원들이 일제히 회장의 안색을 살피며 숨을 죽였죠. 회장의 얼굴은 마치 살아있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 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석은 회장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또박또박 대답을 이어갔습니다. 제 어머니 정지윤 여사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6년 전 가을밤, 쏟아지는 폭우, 붉은 강물, 그리고 민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성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탄처럼 연쇄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성훈은 힘없이 흔들리는 두 손으로 책상을 짚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성훈은 숨을 헐떡이며 그제야 민석의 이력서를 미친 듯이 뒤적였습니다. 가족 관계란에 적힌 단출한 글자, 어머니 정지윤. 성훈은 안경을 벗어 던지고 충혈된 눈으로 민석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까는 단지 기분 탓이라고 치부했던 그 기시감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성훈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 나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이 젊은 청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평생을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며 묻어두었던 내 불쌍한 막내 아들. 아. 갑자기 최성훈 회장의 입에서 짐승의 뼈저린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 피도 눈물도 없는 얼음장 같은 회장으로 군림해온 그가 수십 명의 임원들과 지원자들이 보는 앞에서 체면도 권위도 모두 내동댕이 친 채 책상을 부여잡고 목 놓아 통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님. 놀란 임원들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황급히 달려왔지만 성훈은 그들의 손길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발 비켜. 성훈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비틀거리며 회의실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회장실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거대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26년 만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낸 한없이 여리고 불쌍한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영문을 알 리 없는 민석은 그저 회장님이 갑자기 지병이라도 도진 것인가 걱정스럽게 닫힌 문을 바라볼 뿐이었죠. 회장의 돌발 행동으로 최종 면접은 황급히 마무리되었고 면접장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석의 발걸음은 하늘을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낡고 삐걱거리는 철제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청년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마침 마당 수도꼭지에 쭈그리고 앉아 저녁거리를 다듬고 있던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아들을 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방금 전 회사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가 왔는데 제가 수석으로 합격했대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보자마자 민석은 참았던 기쁨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자신을 뒷바라지해준 어머니였습니다. 그 고생 끝에 번듯한 대기업에 당당히 1등으로 붙었다는 소식은 두 모자에게 그야말로 기적 같은 선물이었죠. 지우는 손에 묻은 흙을 앞치마에 대충 닦아내고는 버선발로 달려가 장성한 아들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그동안 좁고 캄캄한 방에서 밤잠 설쳐가며 코피 쏟더니 결국 이렇게 큰일을 해냈구나. 그래, 우리 아들이 다니게 될 그 훌륭한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엄마가 하도 기뻐서 정신이 다 없네. 태경건설이에요, 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튼튼한 건물을 짓는 곳이잖아요. 회장님께서 제 면접 답변을 들으시고 아주 크게 놀라신 것 같았어요. 태경건설. 그 두 글자가 허공에 울려 퍼지는 순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던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채소 바구니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며 흙바닥 위로 파가 흩어졌죠. 지훈의 온몸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태경. 지금 내 입으로 태경건설이라고 했니? 네, 맞아요. 회사 건물이 엄청 크고 멋있더라고요. 아들의 해맑은 대답은 지훈의 가슴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흉기처럼 꽂혀들었습니다. 지훈은 흙 묻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방문을 열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낡은 나무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는 손에 잡히는 대로 낡은 옷가지들을 꺼내 커다란 천 보따리에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기행에 크게 당황한 민석이 방으로 뒤따라 들어와 어머니의 떨리는 양어깨를 붙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대체 무슨 일이신데요? 하지만 지훈의 두 눈동자는 이미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안 돼. 짐 싸자.
당장 여기서 도망쳐야 해. 그 무서운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찾아낼 거야. 짐 챙겨서 어서 도망가자, 민서가. 지우는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허겁지겁 짐을 쌌습니다. 착하고 똑똑한 아들이 제 발로 찾아가 지원한 회사가 하필이면 그 무서운 시어머니 강옥자와 남편 최성훈이 버티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곳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피덩이 같은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억수같이 쏟아지는 차가운 비를 맞으며 벼랑 끝 강물에 몸을 던졌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이 다시 목을 강하게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멎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지훈의 온몸을 짓눌렀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덜컹하고 낡고 녹슨 철제 대문이 찢어질 듯 열리는 소리에 지훈은 숨을 헉 들이마시며 곁에 있던 아들 민석을 자신의 좁은 등 뒤로 꽉 숨겼습니다. 마당으로 성큼 걸어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최성훈 회장이었습니다. 면접장에서 정지윤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희생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터질 듯한 충격을 받은 그는 이력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자마자 비서도 물리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미친 사람처럼 차를 몰아 달려온 것이었어요. 방문턱에 우뚝 선 최성훈 회장과 방 안에서 옷 보따리를 꽉 껴안고 사시나무 잎처럼 온몸이 떨리는 지훈의 시선이 허공에서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길고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겪어 변해버린 모습이었지만 두 사람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서로를 단숨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차갑고 매정했던 최성훈 회장의 붉어진 두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흙 묻은 구두를 신은 채로 비좁은 방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받고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내 불쌍한 지훈아. 애처롭게 자신을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에 지훈은 극도의 공포를 넘어선 날카로운 도끼를 품은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어머님이 시킨 거지? 그 옛날에 내 품에서 갓난쟁이 민혁 빼앗아간 걸로도 모자라서 겨우 살아남은 우리 민석마저 완벽하게 죽여버리라고 당신을 보낸 거야. 지훈의 피가 맺힌 절규에 최성훈 회장은 커다란 쇠덩이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바들바들 떠는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끔찍한 내용이었죠. 죽이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과 우리 막내가 그날 밤 미끄러운 빗길을 걷다 강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어.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성훈이 아내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귀국한 직후 성훈은 정예수색팀을 꾸려 강 하류 수십 km를 뒤졌지만 폭우로 불어난 강물이 모든 흔적을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어머니 강옥자가 미리 손을 써둔 병원장은 모자가 강물에 빠진 정황이 명확하다는 의료 소견서를 제출했고 경찰 역시 태경건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훈은 텅 빈 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울었습니다. 그 뒤로 26년, 매년 그날이 돌아오면 성훈은 혼자 그 강가를 찾아가 말없이 흐르는 강물 앞에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그 말에 악을 쓰며 분노하던 지훈 역시 움직임을 멈추고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험난한 세월 동안 남편이 시어머니의 그 악랄한 만행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방관했다고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방바닥에 엎드린 남편의 두 눈에는 진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자의 처절한 참담함과 뼈저린 충격만이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당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당신이 해외로 출장 간 그 사이에 어머님이 그 무당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시고 하나는 당장 내다버리라고 덩치 큰 사람들을 풀었단 말이야.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캄캄한 산속으로 도망치다가 벼랑 끝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안고 강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어. 겨우 살아남아서도 당신한테 전화까지 했어. 그런데 받은 건 당신이 아니라 어머님 쪽 사람이었고 다시 연락하면 아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 그 뒤로 나는 쥐 죽은 듯 엎드려 숨어 살았는데 당신은 그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사고로 죽은 줄만 알았다는 거야? 지훈의 떨리는 입술을 타고 흘러나온 그날의 참혹하고 잔인한 진실 앞에서 최성훈 회장은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마구 치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깍듯이 모셨던 친어머니가 자신의 하나뿐인 아내와 작은 막내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어머니의 그 악마 같은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아 평생을 가슴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통하고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서럽게 울부짖으며 방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찧었습니다. 내가 미안하오. 전부 다 내 잘못이요. 당신과 우리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 살아있는 줄도 까마득히 모르고 나 혼자 그 끔찍한 저택에서 당신을 사지로 내몬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니. 내가 정말 눈이 철저하게 멀었던 바보 천치여. 이마에서 피가 배어나오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하는 남편의 굽고 초라해진 등을 보며 지윤의 멍든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맺혀있던 원망의 응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지독한 미신과 탐욕스러운 권력에 철저히 속아 넘어간 불쌍하고 가여운 피해자였고 평생 아내와 아들을 지키지 못해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죄책감 속에 병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모든 상황의 앞뒤를 맞추게 된 민석도 덜덜 떠는 어머니의 등 뒤에서 걸어나와 방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우는 최성훈 회장 앞에 천천히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울고 계신 이분이 정말 제 친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엄마? 민석의 떨리는 물음에 지우는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훈 회장은 주체할 수 없이 떨리는 두 팔을 힘껏 뻗어 26살 나이에 청년으로 훌륭하게 장성한 아들 민석과 소리 없이 흐느끼는 아내 지윤을 한꺼번에 품에 꽉 안았습니다. 어둡고 비좁은 단칸방 안에서 흩어졌던 네 식구는 서로의 뜨거운 체온을 느끼며 목 놓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무서운 시어머니의 미신과 악행이 만들어낸 26년이라는 길고 잔인한 오해의 벽이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좁고 초라한 단칸방에서 지난 세월의 뜨거운 눈물을 닦아낸 최성훈 회장은 아내 지윤과 아들 민석을 자신의 검은색 대형 승용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밤거리를 달린 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26년 전 지윤이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왔던 태경건설 본가 대저택이었어요. 드높고 견고하게 솟아오른 저택의 거대한 철문을 마주하자 지윤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막히던 시어머니, 강옥자의 매서운 눈초리와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속의 공포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곁에 선 남편 최성훈 회장은 아내의 굳은 살 박인 거친 두 손을 따뜻하고 굳세게 감싸주었습니다. 여보, 이제 두 번 다시는 두려워 마. 내가 당신과 우리 아들 앞을 가로막는 것들은 전부 다 치워버릴 테니 나만 믿고 들어가자. 흔들림 없는 남편의 든든한 위로와 반대편에서 손을 꽉 잡아주는 장성한 아들 민석의 온기에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굳게 닫혀있던 대저택의 문을 당당히 넘어섰습니다. 으리으리하고 넓은 거실, 화려한 샹들리에의 조명 아래 푹신한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비싼 찻잔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 강옥자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 느긋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벌써 왔느냐? 오늘 좀 늦는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느릿하고 거만하던 강옥자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롭게 찢어지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늙은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찻잔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어요. 현관에 우뚝 선 아들 최성훈 회장의 곁에는 차가운 강물에 빠져 흔적도 없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 지윤이 똑똑히 살아 숨쉬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옆에는 자신이 애지중지 품고 키운 큰 손자 민혁과 얼굴이 비슷하되 눈빛이 더 매서운 낯선 청년이 함께 서 있었죠. 집안을 철저히 망친다고 믿어내다 버리려 했던 그 쌍둥이 중 둘째가 제 발로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살아서. 저 불길한 놈은 또 뭐고. 강옥자는 소파에서 굴러떨어지듯 몸을 일으키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김씨, 당장 주방에서 굵은 소금 가져와. 어서. 허둥지둥 달려온 가정부의 손에서 소금통을 거칠게 빼앗아든 강옥자는 현관에 선 지윤과 민석을 향해 하얀 소금을 냅다 뿌려댔습니다. 재수없게 죽은 줄 알았던 게 살아서 기어 들어와.
그 옛날 일은 말이 뭐였는지 너도 알 텐데 저 불길한 둘째 놈을 기어이 살려서 데리고 오다니. 당장 내쫓아라. 저것들 밖으로 끌어내지 못해.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허공을 가르며 지훈의 낡은 옷깃과 민석의 어깨를 때렸지만 세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강옥자의 악에 바친 호통에 조용하던 대저택 거실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죠. 평소 같았으면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불호령의 남편 최성훈도 무기력하게 고개를 푹 숙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무서운 억압에 눌려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입을 다물었던 과거의 어리석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최성훈 회장은 성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실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강옥자가 평소 자기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수억 원짜리 귀한 청자 도자기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딱딱한 대리석 바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동댕이 쳤습니다. 귀를 매섭게 때리는 엄청난 파열음과 함께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들의 과격한 돌발 행동에 강옥자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죠. 어머니, 그 입 다무십시오. 최성훈 회장은 두 주먹을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꽉 쥐고 핏발선 눈으로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26년 전 비 쏟아지던 그 끔찍한 밤에 어머니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제가 평생 모를 줄 아셨습니까?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다고요? 어머니가 집안에 들인 그 빌어먹을 무당 하나 때문에 내 하나뿐인 아내와 피덩이 아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강물에 빠져 죽을 뻔하게 만들었으면서 어떻게 제 얼굴을 똑바로 보고 사고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셨습니까? 강옥자는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자신의 잔인한 악행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건 다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이 어미가 어쩔 수 없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시어머니를 향해 성훈은 평생 억눌러왔던 울분을 토해내며 더욱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가문을 지켜요. 어머니의 그 알량하고 저열한 미신 때문에 내 소중한 가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훈이 이 좁은 등 뒤에 아이를 숨기고 도망칠 때 어머니는 이 넓고 따뜻한 집에서 두 다리 뻗고 주무셨습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단 한 번만 더 내 아내 지훈과 내 아들 민석에게 소금을 뿌리거나 손가락 하나라도 대시면 그땐 제가 가진 태경건설 회장직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이 집안을 제 손으로 산산이 부숴버릴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평생 집안의 제왕으로 군림하던 강옥자는 피를 토하듯 쏟아내는 아들의 낯설고 무서운 분노에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평생 자신의 발 아래에서 쥐 죽은 듯 지내던 아들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오금이 저려 새파랗게 질린 입술만 파르르 경련을 일으킬 뿐이었죠. 그토록 든든한 남편의 넓은 등 뒤에서 지훈은 훤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온갖 고된 세월의 풍파를 맨몸으로 억척스럽게 버텨내며 세상 그 누구보다 강인한 어머니로 단련된 그녀였어요.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떠는 시어머니를 향해 매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머님이 집안 망친다며 끔찍하게 내다버리려 했던 내 아들 민석. 제가 이렇게 번듯하고 훌륭한 장정으로 완벽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이 제 품에서 강제로 빼앗아간 내 첫째 아들 민혁도 제 품으로 다시 찾아올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어머님 뜻대로 우리 가족을 휘두르지 못하실 겁니다. 가슴속에 깊이 맺혔던 한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단호하고 맑은 목소리에 곁에 선 민석 역시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의 좁은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시어머니의 독단과 억압에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던 대저택의 거실에는 깨진 도자기 파편 위로 진실을 마주하고 마침내 하나로 굳게 뭉친 네 식구만이 단단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태경건설의 첫째 아들 민혁은 아버지 최성훈 회장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곧장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그 옛날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았던 친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쌍둥이 동생마저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은 도무지 믿기 힘든 기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내내 민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거세게 뛰었어요. 오랜 비행 끝에 민혁이 본가 대저택의 묵직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과 며느리의 매서운 기세에 눌려 와자지러져 있던 시어머니 강옥자가 링거 바늘까지 뽑아 던지며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그녀는 허겁지겁 달려와 큰 손자 민혁의 옷깃을 부여잡고 억지 눈물을 쥐어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강아지. 내가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데 저 근본도 없이 밖에서 굴러먹던 것들이 이 집에 뻔뻔하게 쳐들어왔단다. 내 복이랑 우리 집안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려고 저것들이 흉악한 작당을 하고 온 거야. 당장 내 손으로 저 불길한 동생놈의 목덜미를 잡고 밖으로 내쫓아야 해. 강옥자는 어떻게든 손자들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모진 이간질을 해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날과 빠진 미신을 또다시 들먹이며 민혁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씨앗을 심어보려 악을 썼죠. 하지만 민혁의 시선은 할머니를 묵묵히 지나쳐 거실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평생 빛바랜 낡은 사진 한 장으로만 보며 남몰래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친어머니 지훈이 붉어진 눈시울로 자신을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훈은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면서도 곁에 선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뻗어 새하얀 청년으로 훌륭하게 자라난 큰아들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민혁아, 우리 첫째. 엄마가 널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혼자 덩그러니 두고 가서 정말 미안해. 엄마도 없이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니? 어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 뺨에 닿는 순간 민혁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갓난아이 시절에 강제로 헤어져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핏줄이 강렬하게 끌어당기는 본능적인 그리움은 도무지 속일 수가 없었죠. 민혁은 자신을 쓰다듬는 어머니의 거친 두 손을 자신의 손으로 꽉 감싸주며 참았던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제 눈앞에 살아계셔 주셔서 저를 영영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와의 애틋한 상봉을 마친 민혁은 마침내 고개를 돌려 자신의 쌍둥이 동생 민석과 똑바로 마주섰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 두 사람은 외모가 거울처럼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았지만 굳게 담은 입술과 단단한 눈매가 서로를 아주 깊이 닮아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 밀려난 강옥자는 민혁이 당장이라도 불같이 화를 내며 굴러들어온 동생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채기를 기대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민혁의 얼굴에는 동생을 향한 분노나 적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나의 반쪽을 드디어 만났다는 듯 한없이 깊고 편안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민혁은 뚜벅뚜벅 걸어가 동생 민석의 듬직한 어깨를 툭 치며 다정하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민석이구나. 정말 반갑다. 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형제라니까. 그냥 널 마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든든하다. 우리 가족 곁으로 무사히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모진 이간질에 형이 자신을 경계하고 미워할까 봐 내심 조마조마했던 민석 역시 먼저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형의 진심 어린 모습에 굳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가난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당당했던 민석은 형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정겨운 눈맞춤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형제는 티끌만한 원망도 없이 서로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26년이라는 모진 세월을 떨어져 살아야 했지만 피를 나눈 형제의 끈끈한 끌림 앞에서는 그 어떤 오해도 끼어들 틈이 없었죠. 오랜 세월 뿔뿔이 흩어져 멍든 가슴을 안고 눈물 지어야 했던 네 식구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뜨거운 체온을 나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눈물겨운 상봉이 주는 그 훈훈한 감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던 다정한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큰아들 민혁이 짧은 신음을 뱉으며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안색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민혁은 제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더니 그대로 거실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혁아,
큰애야. 갑자기 왜 이러니? 여보, 빨리 구급차 좀 불러요. 지훈의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조용하던 저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캄캄한 밤 공기를 가르며 대학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민혁은 곧바로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죠. 병원 복도에서 애타게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들 앞에 당직 의사가 무겁고 굳은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 결과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어요. 평소 앓고 있던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 간 기능이 급격하게 망가지는 급성 간부전이라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당장 건강한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며칠을 넘기기 힘들 만큼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무서운 선고가 복도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의자에 너울 잃고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 강옥자의 두 눈이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짜고짜 곁에 있던 민석을 향해 거칠게 손을 날렸습니다. 짝! 날카롭고 묵직한 손바닥 소리가 조용한 병원 복도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세게 뺨을 맞은 민석이 멈칫하는 사이 강옥자는 손가락질을 하며 악에 바친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흉하고 불길한 놈. 내가 분명히 뭐라 했어? 내가 뭐라 했어? 될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 죽은 줄 알았던 놈이 꾸역꾸역 살아서 집 안으로 기어들어오더니 결국 우리 귀한 장손의 명주를 다 빨아먹은 거야. 내가 우리 민혁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거라고. 바닥에 쓰러진 손자의 병마저 동생의 탓으로 돌리는 모진 악담이 응급실 앞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마침내 하나로 뭉쳤던 가족들에게 지독한 미신이 불러온 또 다른 절망의 그림자가 무섭게 목을 조여 오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의 날카로운 손바닥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진 직후였습니다. 할머니 강옥자에게 뺨을 얻어맞고 고개가 휙 돌아간 민석을 보며 곁에 있던 어머니 지우는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아들을 자신의 등 뒤로 꽉 숨겼습니다. 지금 제 정신이세요? 첫째 애가 숨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여기서 또 그 지독한 무당 타령이십니까? 평생 밖에서 고생만 하다 이제 겨우 형 얼굴 한번 본 민석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애를 잡으시냐고요? 남편 최성훈 회장 역시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로 온몸을 떨며 어머니의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아직도 그 망할 미신에 빠져서 엉뚱한 둘째를 탓하시는 겁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란 말입니다. 최 회장의 벼락 같은 불호령에 강옥자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억울하고 분한 듯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복도에서 피대 높여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한 일이 있었죠. 어떻게든 사경을 헤매는 큰아들 민혁을 살려내야만 했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안에서 응급처치를 마친 담당 의사가 땀을 닦으며 무거운 얼굴로 가족들 앞에 섰습니다. 환자분은 선천적으로 간이 약한 상태였는데 극심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간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급성 간부전입니다.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당장 건강한 간을 이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친족분들 중에 서둘러 기증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절망적인 선고를 듣자마자 최 회장과 지우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조직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부모로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내 몸에 장기 하나를 떼어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죠. 두 사람은 덜덜 떨리는 손을 맞잡고 제발 자신들의 간이 아들에게 꼭 맞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몇 시간 뒤 돌아온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모인 두 사람 모두 이식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부적격 판정을 받고 만 것이죠. 최 회장은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때문에 간 수치가 너무 나빠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지훈 역시 수십 년간 쉬지 않고 몸을 혹사한 탓에 이미 심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이식 수술을 버텨낼 수 없는 아주 허약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선생님, 내 목숨을 내놓고라도 우리 큰아들 살려야 합니다. 제발 내 간이라도 억지로 떼어가 주세요. 우리 민혁이 불쌍해서 어떡합니까?
지우는 의사의 하얀 가운을 붙잡고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최 회장 역시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하고 엉뚱한 벽만 주먹으로 쾅쾅 내리쳤어요. 가문의 든든한 기둥이자 자신의 유일한 자랑이던 장손을 잃게 생겼다는 극도의 공포에 방금 전까지 며느리와 둘째 손자에게 폭언을 부리던 강옥자도 넋이 나간 듯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민혁의 숨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캄캄한 절망이 모두의 목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가 지옥 같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당직 의사가 다급하면서도 한결 밝아진 얼굴로 서류를 펄럭이며 가족들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기적입니다. 방금 전 동생분의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환자분과 모든 수치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형제라도 이렇게 조건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아마 쌍둥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동생분의 간 크기나 건강 상태도 아주 훌륭하시고요. 보호자분들 동의만 하시면 당장 수술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의 그 벅찬 한마디에 엉엉 울음소리만 가득하던 병원 복도에는 믿을 수 없는 묵직한 정적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땅을 치며 오열만 하고 있을 때 민석은 조용히 따로 검사를 받고 나온 것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강옥자의 늙은 눈동자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크게 흔들렸어요. 며칠 전 소금을 냅다 뿌려대며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그 아이,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형의 명주를 갉아먹는 흉한 놈이라며 제 손으로 뺨까지 세게 때렸던 그 둘째 손자 민석. 그 쌍둥이 동생 민석만이 죽어가는 첫째 손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완벽한 구원자였던 것입니다. 무당의 헛된 미신에 눈이 완전히 멀어 제 손으로 잔인하게 내다버리려 했던 그 핏줄이 기적처럼 장손의 죽어가는 생명을 이어줄 단 하나의 동아줄이라는 사실. 그 거대하고 엄청난 진실 앞에서 강옥자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새파랗게 질린 입술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지독한 미신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로 엉뚱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세월이 무섭게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강옥자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제 입을 꽉 틀어막은 채 납작 엎드려 숨죽여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과 지우는 큰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번듯한 대기업의 수석으로 합격해 앞길이 창창한 젊은 둘째 아들의 배를 크게 갈라야 한다는 사실이 부모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어요.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기고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막내가 한없이 가엾고 고마워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수술대에 올라야 하는 민석의 얼굴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벌레 취급하며 방금 전까지도 뺨을 때린 할머니를 향한 원망이나 억울함 같은 건 애초에 찾아볼 수도 없었죠. 민석은 조용히 다가와 바닥에 엎드려 우는 어머니 지훈의 좁은 어깨를 따뜻하고 단단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아주 담담하고 씩씩하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아버지, 우실 필요 없어요. 오늘 태어나서 처음 제 눈으로 똑똑히 마주보지만 저 안에 누워있는 사람은 제 하나뿐인 형입니다. 제 간을 조금 떼어서 형을 살리는 건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에요.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민석에게 거창하고 복잡한 이유는 필요 없었습니다. 같은 날 한 배에서 태어난 피를 나눈 형제라는 그 단단한 사실 하나면 모든 게 충분했죠. 민석은 간호사가 내민 수술 동의서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시원하게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환자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돌아서던 민석은 자신을 너울 잃고 올려다보며 충격에 빠진 할머니 강옥자와 가만히 눈을 맞췄습니다. 복수심이나 원망이라고는 한 줌도 없는 그저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묵묵히 수술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석이 수술실로 들어간 뒤 강옥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난간에 기댄 그녀의 머릿속에는
26년 전 그 무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무당이 했던 말 중 어떤 부분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쌍둥이가 같이 있으면 장손이 단명한다고 했지만 정작 민혁의 병은 둘째와 헤어져 있는 동안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재물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거라 했지만 태경건설은 26년간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단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강옥자의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팠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지? 내가 뭘? 강옥자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뺨 위로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은 눈물 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피 말리는 긴 시간의 대수술, 굳게 닫힌 수술실 문 앞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만큼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똑딱거리는 벽시계 소리만이 메마른 복도를 울리는 가운데 두 눈으로 꼬박밤을 지새운 지훈과 남편 최 회장은 입술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었어요. 혹시나 수술 중에 잘못되어 귀한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지독한 두려움이 부모의 가슴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었죠. 구석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있던 시어머니 강옥자 역시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창백해진 두 손을 깍지 낀 채 연신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내 수술실 문 위로 붉게 켜져 있던 불이 탁 하고 꺼졌습니다. 덜컹거리는 기계 소리와 함께 땀에 흠뻑 젖은 수술 차림의 담당 의사가 피곤한 얼굴을 달래며 걸어 나왔습니다. 굳어있던 가족들은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라 의사 앞으로 다급히 달려갔어요.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간을 기증한 동생분이 워낙 젊고 건강한 데다 두 분의 조직 수치가 마치 원래 한 사람의 몸이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덕분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게 이식을 마칠 수 있었어요. 환자분들 모두 무사히 마취해서 깨어났고 며칠 집중 치료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으며 건네는 의사의 그 벅찬 한마디에 지훈과 최 회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서로를 꽉 부둥켜 안고 참았던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하늘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줄만 알았던 지옥 같은 공포가 마침내 따뜻한 봄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뭉클한 순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병원 벽에 기대어 있던 강옥자 역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끝소리를 죽여 오열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대학병원 최고급 병실 안, 넓고 쾌적한 병실 중앙에는 형제가 나란히 누울 수 있도록 두 개의 환자용 침대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캄캄한 문턱까지 끌려갔다가 동생의 간을 이식받고 기적처럼 맑은 혈색을 되찾은 첫째 민혁. 그리고 아직 수술 부위가 덜 아물어 개의 수액줄을 꽂은 채 배를 부여잡고 있지만 표정만은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씩씩한 둘째 민석이었죠. 잠에서 먼저 깬 민혁이 무거운 고개를 돌려 옆 침대에 누운 동생을 아주 애틋하고 다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몸은 좀 어때? 상처가 많이 아프지? 나 때문에 내가 생몸에 칼을 대고 그 무서운 수술을 억지로 겪어야 했다니 형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다. 평생 얼굴 한 번 못 보고 살았던 이 부족한 형을 내가 기꺼이 살렸어. 정말 고맙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깊게 뒤섞인 형의 쉰 목소리에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도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가족끼리 그런 섭섭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 몸 아주 조금 나눠서 형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똑같이 수술대에 다시 올랐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얼른 밥 많이 먹고 튼튼하게 회복이나 해. 수술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눈살 한 번 찌푸리지 않고 자신을 먼저 듬직하게 위로하는 동생의 모습에 민혁은 조용히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며 동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는 굳이 복잡하고 긴 말이 필요 없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단단하고 위대한 끈이 굳건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무렵 살짝 열린 병실 문틈 사이로 두 형제의 정겨운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강옥자였어요. 그녀는 수척하게 마른 얼굴로 문손잡이를 꽉 쥔 채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두 핏줄을 넋이 나간 듯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른 평생 긴 세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을 단단하게 지배해왔던 그 지독한 미신, 반평생을 지배해왔던 그 저주 같은 믿음이 다시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두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진 현실은 미신의 끔찍한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문을 망치고 서로의 복을 빼앗기는커녕 쌍둥이였기에 그리고 같은 피를 나눈 완벽한 형제였기에 죽어가는 서로의 목숨을 기적처럼 살려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옥자가 그토록 흉측하게 여기며 굵은 소금을 냅다 뿌려대고 매몰차게 내쫓으려 했던 그 둘째 손자가 집안의 귀한 장손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번쩍 건져 올린 유일무이하고 위대한 생명의 구원자였죠. 강옥자는 바들바들 떨리는 자신의 두 늙은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헛된 탐욕이 빚어낸 끔찍한 지난날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얄팍한 미신의 눈이 단단히 멀어 아무 죄도 없는 며느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살부치를 내다버리려 했던 자신의 악행이 얼마나 저열하고 부끄러운 짓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것입니다. 평생을 태경건설 가문의 유일한 제왕을 자처하며 식구들 위에 오만하게 군림해왔던 그녀의 단단한 철옹성이 마침내 소리 없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옥자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곁에서 사과를 깎고 있던 며느리 지윤과 두 손자의 시선이 일제히 할머니를 향했죠. 평소 같았으면 날카로운 눈초리로 호통을 치며 식구들의 기를 확 죽였을 그녀였지만 지금 강옥자의 구부러진 어깨와 걸음걸이는 죄를 지은 중죄인처럼 한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윤과 민석 곁으로 다가간 강옥자는 도리어 무릎을 굽히고 딱딱한 병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당장 일어나세요. 지윤이 깜짝 놀라 들고 있던 과도를 내려놓고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강옥자는 며느리의 손을 만류하고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이마를 바닥에 쿵쿵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지윤아. 내가 정말 단단히 미쳤었다. 이 늙은이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어. 그깟 무당년의 요사스러운 새치기에 몽땅 쏘가 넘어가서 하늘이 내려준 내 천금 같은 핏줄을 내 손으로 잔인하게 끊어내려 했다니. 가진 것 하나 없는 내가 그 모진 풍파를 맨몸으로 견디며 우리 귀한 둘째를 이렇게 건강하고 반듯하게 키워냈는데 나는 그저 내 가슴에 대못만 쾅쾅 박아 댔구나. 내가 무슨 나드로 너희들을 똑바로 볼 수 있겠니? 내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굵은 피눈물을 쏟아내는 강옥자의 피 끓는 참회의 병실 안은 순식간에 숙연하고 조용해졌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굽힌 적 없이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가 그것도 자신이 그토록 모질게 핍박했던 며느리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오열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강옥자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고개를 들어 수술 상처를 안고 누워있는 둘째, 손자 민석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우리 장손 살려준 내 귀한 핏줄아. 이 못난 할미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너를 그렇게 구박하고 벌레 보듯 모른 척했는데도 내 뺨까지 3개 때렸는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내 형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어주다니. 너야말로 우리 집안을 단단하게 다시 세워준 보물이고 은인이다. 이 어리석은 늙은이의 끔찍한 죄값을 부디 용서해다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뜨거운 눈물과 처절한 사과를 마주한 민석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오 할머니, 우시지 말고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다 지나간 일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할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오히려 늦게나마 제 가족을, 제 하나뿐인 형과 아버지를 찾게 되어서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든든하고 행복한 거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저희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오순도순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한없이 관대한 손자의 다정한 대답에 강옥자는 가슴을 퍽퍽 치며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곁에 있던 지훈 역시 엎드려 우는 시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다독이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냈어요.
모진 시집살이와 숨막히는 도망자 생활 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했던 과거의 서러움이 시어머니의 뜨거운 참회 한마디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거짓된 미신이 쳐놓은 차가운 오해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용서라는 핏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눈부시고 성스러운 화해의 시간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지독한 고통을 함께 이겨낸 두 형제는 가족들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간을 떼어준 민석의 수술 상처도 튼튼하게 잘 아물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첫째 민혁의 얼굴에도 다시금 맑고 화사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죠.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던 태경건설 본가 대저택에는 어느새 따스한 봄볕 같은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온 가족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참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찻잔을 매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던 큰아들 민혁이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할머니 강옥자를 향해 아주 진지하면서도 한결 홀가분해진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 태경건설 후계자 자리 정식으로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려고 해요. 그동안 억지로 숨겨왔던 제 진짜 꿈의 길을 제대로 걸어보고 싶습니다. 민혁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의 거실에는 아주 잠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통째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승계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과거의 강옥자였다면 당장 찻잔을 집어던지며 어디서 그런 나약하고 배부른 소리를 하느냐 고 불같이 호통을 쳤을 것입니다. 큰 손자를 가문의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닥달하며 매섭게 몰아붙였던 할머니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강옥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 화를 내기는커녕 주름진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혁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내 강아지. 이 할미의 못난 욕심 때문에 억지로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웠겠니? 너를 번듯한 새장 안에 가둬두려고만 했던 이 늙은이의 미련한 고집을 부디 용서해다오. 이제 회사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하던 예쁜 그림들 원 없이 마음껏 그려보렴. 우리 큰손자가 파리에서 멋진 화가가 되어 전시회를 여는 날 할미가 제일 먼저 비행기 타고 구경하러 갈 테니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응원과 따뜻한 축복에 민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곁에 앉아있던 최성훈 회장과 지훈 역시 첫째 아들의 굳은 결심을 존중하며 환한 웃음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죠. 무겁고 숨막히던 가문의 왕관을 미련 없이 벗어던진 민혁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큰아들의 진로가 정해진 며칠 뒤 최성훈 회장의 서재에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의 책상 위에는 방금 구청에서 떼어온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그 종이에는 최성훈과 정지윤이라는 부부의 이름 아래 첫째 아들 최민혁, 그리고 둘째 아들 최민석이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선명하고 반듯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머니의 성을 따르며 정민석이라는 이름으로 좁고 험한 세상을 숨죽여 살아야 했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의 성을 당당히 되찾고 온전한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종이에 적힌 내 식구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던 최 회장은 솟구치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안에 지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평범하고 당연한 서류 한 장을 얻기 위해 그토록 멀고도 험한 가시밭길을 돌아와야만 했던 지난 세월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훈은 둘째 아들 민석을 조용히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듬직하게 서 있는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최 회장은 고급스러운 결제,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아, 내 형은 파리로 떠나기로 했으니 이제 우리 태경건설을 이끌어갈 사람은 너뿐이다. 게다가 넌 입사 전형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수석을 차지하지 않았니? 아버지가 인사팀에 지시해서 내 자리를 하나 마련해 두었다. 내일부터는 글로벌 사업 본부장으로 출근하도록 해라.
널 위해 널찍한 개인 임원실과 전용 차량도 모두 준비해 두었단다.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막내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과 미안함이 듬뿍 묻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비좁은 단칸방에서 어머니를 도와 식당 일을 하고 남들이 다 가는 편안한 유학 한 번 가지 못한 채 밤낮으로 코피를 쏟으며 공부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모진 고생을 단번에 보상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었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엄청난 특혜이자 완벽한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서류를 내려다보던 민석은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한 손길로 그 결제 서류를 아버지 앞으로 다시 밀어 돌려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를 위해 얼마나 마음을 써주시는지 그 깊은 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본부장 자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 받지 않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거절에 최 회장은 깜짝 놀라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니, 어째서 그러는 거냐? 내 능력이면 본부장 자리를 맡고도 남을 텐데. 혹시 남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그러는 게냐? 민석은 흔들림 없는 맑고 단단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수많은 지원자들과 똑같이 밤을 새워가며 정정당당하게 시험을 치렀고 제 실력으로 떳떳하게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땀 흘려 입사한 동기들을 뒤로하고 곧바로 높은 임원 자리에 훌쩍 앉아버린다면 그건 너무 비겁한 일 아닐까요? 그렇게 얻은 왕관은 모래성처럼 금방 무너져 내릴 겁니다. 누구도 제 실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지 않을 테니까요. 최 회장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아들의 의젓한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석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평생 단단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께서 제게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지붕이 아니라 땅속 깊숙이 파묻히는 기초공사부터 가장 튼튼하게 다져야 한다고요. 저는 으리으리한 임원실에 푹신한 가죽 의자 대신에 흙먼지 날리는 시끄러운 공사 현장으로 나가서 가장 밑바닥의 일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낙하산으로 꽂힌 본부장 최민석이 아니라 땀 흘리며 현장을 뛰어다니는 신입사원 최민석으로 시작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거창한 특혜와 화려한 권력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이 지켜온 굳은 신념과 어머니의 훌륭한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민석의 모습은 그야말로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습니다. 10마디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깊고 묵직한 감동이 최 회장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죠. 열린 서재 문틈으로 이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던 지훈과 강옥자 역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벅차오르는 감격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훈이가 참으로 대단하고 귀한 호랑이 새끼를 키워냈구나. 열아들 부럽지 않은 진짜 대들보야? 강옥자는 지훈의 손을 꼭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재 안에서 최 회장은 붉어진 눈시울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보다 반뼘은 더 훌쩍 커버린 장성한 막내 아들의 넓은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내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내가 너를 너무 얕보았구나. 내 아들이지만 정말이지 눈이 부시도록 자랑스럽다. 내 뜻대로 하거라. 현장에서 제일 무거운 안전모를 쓰고 흙바닥을 뒹굴며 너만의 튼튼한 집을 한번 지어보렴. 며칠 뒤 태경건설 본사 로비에는 번쩍이는 고급 명품 양복 대신 움직이기 편한 수수한 점퍼를 걸치고 목에는 빳빳한 신입사원 최민석이라는 사원증을 자랑스럽게 건 청년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아들이라는 화려하고 거추장스러운 꼬리표는 과감하게 떼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뜨거운 열정과 실력 하나만을 믿고 거친 현장으로 나서는 민석의 힘찬 행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시각. 태경건설이 야심차게 짓고 있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몰 건설 현장에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말끔하게 다려진 값비싼 명품 정장이나 반짝이는 구두 대신 튼튼한 작업복 점퍼를 걸치고 투박한 안전화를 신은 모습이었어요. 청년의 머리에는 노란색 안전모가 단단히 씌워져 있었고 가슴폐에는 신입사원 최민석이라는 빳빳한 사원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룹 최고 권력자인 회장의 친아들이자 수석 합격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전부 내려놓고 가장 낮은 밑바닥부터 땀 흘려 배우겠다며 스스로 험한 현장 출근을 택한 것이었죠. 하지만 현장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뼈대 굵은 현장 소장과 베테랑 직원들은 재벌가 도련님이 잠시 현장 체험이나 하는 신용을 하다가 사진 몇 장 찍고 편안한 본사로 돌아갈 것이라며 새침하게 뜬 눈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아휴, 회장님 귀한 아드님이 오셨으니 우리가 이리 비위 맞추고 모시게 생겼네. 저러다 옷에 흙먼지라도 묻으면 덜컥 화를 내는 거 아니야? 직원들은 대놓고 빈정거리며 민석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남들의 따가운 시선이나 푸대접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먼저 출근해 무거운 자재를 번쩍번쩍 나르고 선배들의 지시가 떨어지기도 전에 구루마를 도맡아 하며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먼지 묻은 손을 툭툭 털고 직원들 곁에 스스럼 없이 털썩 주저앉아 밥을 푹 떠먹는 민석의 소탈한 모습에 사람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사 현장에 갑작스러운 대형 위기가 들이닥쳤습니다. 지하 기초 공사를 위해 땅을 깊게 파내려 가던 중 설계 도면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던 거대한 안반층과 물이 흐르는 섞인 복잡한 지형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무거운 하중을 견뎌야 하는 쇼핑몰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는 집안이 아주 단단하고 평평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무리하게 콘크리트를 부었다가는 훗날 건물이 통째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현장 사무소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이거 설계 도면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 기간을 몇 달은 늦춰야 하고 추가 비용만 수십억 원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직원의 보고에 현장 소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엉뚱한 담배만 연신 태웠습니다. 공사가 멈추면 회사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모두가 발만 동동 구르며 한숨을 푹푹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면을 조용히 살펴보고 있던 신입사원 민석이 테이블 위로 커다란 빨간색 펜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공사를 멈출 필요 없습니다. 전체 설계를 뒤엎는 대신 문제가 되는 이 안반층을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민석의 당돌한 목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민석은 도면 위에 빠르게 선을 그어가며 막힘없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튀어나온 안반을 깎아내는 대신 철골 구조물을 우회해서 안반 자체를 기둥의 지지대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집안 쪽으로는 하중이 쏠리지 않도록 위쪽 보의 각도를 틀어서 무게를 양옆으로 고르게 분산시키는 거죠. 제가 학생 때 비슷한 구조의 해외 사례를 분석해 본 적이 있고 예전에 식당 건물 보수 공사를 도우면서 이 방식으로 무너지는 벽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 제 계산대로라면 하중을 버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민석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설명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완벽했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세상을 몸으로 직접 부딪히며 쌓아올린 살아있는 감각이 더해진 진짜 해결책이었죠. 베테랑 기술자들은 민석이 새로 그린 도면과 계산식을 뚫어지게 살펴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듯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소장님, 이 신입사원 말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중을 분산시키면 공사기간을 단 하루도 미루지 않고 원래대로 기둥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현장 사무소 안에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철없는 도련님인 줄만 알았던 민석이 회사 전체를 위기에서 턱하니 구해낸 천재적인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온몸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었죠. 현장 소장은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으로 민석의 어깨를 꽉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자네를 단단히 오해했네. 자네는 회장님 아들이라서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자네 실력 자체가 우리 태경건설의 최고 보물이야. 정말 고맙네. 최민석 사원. 그 훈훈한 광경을 사무소 창문 너머로 몰래 숨죽여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최성훈 회장이었죠. 험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막내 아들이 눈에 밟혀
조용히 찾아왔던 그는 아들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땀방울과 압도적인 실력으로 사람들의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아내는 모습을 보며 벅차오르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세월의 아픔을 딛고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이 그저 한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따스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태경건설 본가 대저택의 다이닝룸에는 아주 맛있는 음식 냄새와 정겨운 웃음소리가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길고 넓은 식탁 위에는 갈비찜부터 따뜻한 미역국까지 온갖 먹음직스러운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며느리를 벌레 보듯 구박하며 식탁 모서리에 세워두기만 했던 독재자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하고 부드러운 카디건을 걸친 할머니 강옥자는 자신의 젓가락으로 가장 크고 연한 갈비찜 한 점을 푹 집어들어 며느리 지훈의 하얀 쌀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주었습니다. 아가, 현장 나가는 우리 민석이 뒷바라지하느라 내가 고생이 많다.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으니 이 고기 좀 퍽퍽 먹어라. 남편 눈치 보지 말고 며느리인 내가 이 집안에서는 가장 대장이다. 시어머니의 애정 섞인 다정한 농담에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어머님도 얼른 국물 좀 드세요. 간을 아주 심심하게 잘 맞췄습니다. 최 회장 역시 그 평화로운 고부의 모습을 보며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태블릿 화면 속에서는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 언덕을 배경으로 물감이 묻은 앞치마를 입고 팔레트를 든 큰아들 민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민혁은 화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며 캔버스에 그린 멋진 풍경화를 가족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었죠. 할머니, 어머니, 제가 그린 그림 어때요? 다음 달에는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전시회도 열기로 했어요. 동생 민석이가 현장에서 아주 펄펄 날아다닌다는 소식은 여기 파리까지 다 소문이 났더라고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듬직한 큰아들의 목소리에 밥을 먹던 민석도 숟가락을 들고 활기차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형, 밥 잘 챙겨 먹고 그림 그려. 전시회 열리면 아버지가 비행기표 사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가족 다 같이 파리로 놀러 갈게. 대저택의 넓은 식탁 위에는 더 이상 낡은 미신의 두려움도 서로를 원망하던 차가운 오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서로의 손을 맞잡은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조건 없는 사랑과 포근한 온기뿐이었습니다. 눈물과 상처로 얼룩졌던 수많은 시간들을 사랑으로 씻어내고 마침내 핏줄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완벽하고 튼튼한 집을 지어 올린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창밖으로는 어느덧 차가운 겨울이 물러가고 따뜻하고 눈부신 봄기운이 저택의 마당을 포근하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환하게 웃음 짓는 네 식구의 얼굴 위로 그 어느 때보다 밝고 희망찬 내일이 활짝 피어나며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아름다운 막을 내렸습니다.